2026년 2월 28일 중동 하늘이 불타올랐습니다. 이란이 쏜 미사일 137발, 드론 209대, 걸프만 전역이 요격장이 됐죠. 미 국방부 분석관들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패트리엇 한 발에 400만 달러, 연간 생산량은 고작 600발, 전문가들은 단언했습니다. 이 속도라면 방공망은 나흘을 못 버틴다고요. 그런데 미사일 추적 화면에 낯선 신호가 떴습니다. 요격률 90%를 찍은 체계, 패트리엇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산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중동 하늘을 바꾼 그 무기의 실체를 말씀드립니다. 저는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 소속 분석관입니다. 15년간 중동 지역의 방공 자산을 추적해왔죠. 미사일이 날아오면 숫자를 셉니다. 어디서, 몇 발이, 어떤 궤적으로 오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막을 요격탄이 있는가? 2026년 2월 28일 새벽, 이스라엘과 미국의 합동 공습이 이란 수도 테헤란을 타격했습니다. 표적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와 이란 지도부였죠.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중동의 모든 미군 기지가 표적이 됐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즉각 보복을 선언했습니다. 바레인의 미해군 제어함대 사령부, 카타르 아루데이드 공군기지, 쿠웨이트 알살렘 기지, 아랍에미리트 알다프라 기지. 동시다발 타격이 시작됐죠. 저는 펜타곤 상황실에서 레이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신호가 줄줄이 떴습니다. 바레인 방향 32발, 카타르 방향 77발, UAE 방향 137발. 방공은 수학입니다. 요격 체계가 아무리 정밀해도 한계가 있죠. 한 발을 막으려면 요격탄을 2발 써야 확률이 올라갑니다. 표적이 100발이면 요격탄은 200발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란은 한꺼번에 수백 발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낙관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걸프 국가들의 방공망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요. 미국제 패트리엇, 이스라엘제 에로우, 사드까지. 돈을 아끼지 않고 쌓아올린 다층 방공체계죠. 저도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엇 PAC-3 미사일의 단가는 발당 400만 달러입니다. 한화로 약 58억 원이죠. 록히드 마틴의 연간 생산량은 600발 정도에 불과합니다. 작년 한 해 전 세계에 배치된 물량이 그게 전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분도 아직 보충하지 못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란은 개전 첫날만 중동 전역에 수백 발을 쏟아부었습니다. 국방부 회의실에서 한 장성이 물었습니다. 카타르 재고는 얼마나 남았나? 담당관이 대답했습니다. 현재 사용 속도를 유지하면 나흘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란의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미사일 한 발의 생산 비용은 수십만 달러 수준입니다. 샤헤드 자폭 드론은 대당 2만 달러. 한화로 3천만 원도 안 됩니다. 3천만 원짜리 드론을 막으려고 58억 원짜리 요격탄을 쓴다. 200대 1의 비용 역전입니다. 이란은 돈이 아니라 시간을 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미사일이 바닥나는 시간. 저는 걸프 국가별 방공 자산 목록을 다시 뒤졌습니다. UAE의 방공망 구성을 보다가 눈이 멈췄습니다. 미국제 패트리엇, 이스라엘제 에로우 사이에 낯선 이름이 끼어 있었습니다. 천궁-II, 한국산 중거리 요격 체계, 2022년 1월 계약 체결, 규모 35억 달러. 당시 한국 방산 수출 역사상 단일 유도무기 최대 계약이었죠. 2024년부터 양산 납품이 시작됐고 계약된 10개 포대 중 2개 포대가 현지에 배치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무기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한국산이라는 것, 패트리엇보다 저렴하다는 것, 그리고 아직 실전 기록이 없다는 것. 전쟁은 실험실이 아닙니다. 카탈로그 숫자와 실제 성능 사이에는 언제나 간극이 있죠. 저는 솔직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중거리 요격 시장은 패트리엇이 지배하고 있었으니까요. 러시아 S-400도 있지만 서방 체계와 호환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바락-8은 중동 국가들과의 정치적 문제가 있죠. 한국이 언제부터 방공 체계를 수출했나. 레이더 화면에 새로운 발사 신호가 떴습니다. 이란 남서부에서 UAE 방향, 탄도미사일 30여 발이 동시에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UAE 방공 자산의 배치도를 펼쳤습니다. 패트리엇 포대 4개, 에로우 포대 2개, 그리고 천궁2 포대 2개. 전쟁이 시작되면 모든 이론은 시험대에 오릅니다. 한국이 만든 그 무기가 진짜인지 허세인지 답은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었습니다. 2월 28일 오후 이란의 2차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1차 때보다 규모가 컸죠. UAE 방향으로만 탄도미사일 50발 이상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펜타곤 상황실에서 실시간 요격 현황을 지켜봤습니다. 화면에 초록색 점이 하나씩 사라질 때마다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또 한 발. 현대전에서 방공망의 핵심 질문은 단순합니다. 막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막을 수 있느냐죠.
미사일은 계속 날아오고 요격탄은 계속 줄어듭니다. 이 간단한 산술이 전쟁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상황실에 블룸버그 속보가 떴습니다. 카타르 패트리엇 재고, 현재 사용 속도 기준 4일분. 기사를 읽던 장교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카타르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쿠웨이트도, 바레인도 상황은 비슷했죠. 이란의 공격 방식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탄도미사일과 드론이 동시에 날아왔습니다. 이 조합의 목적은 명확했죠. 방공망을 과부하시키는 것입니다. 고속으로 낙하하는 탄도미사일은 패트리엇이 막아야 합니다. 느리지만 대량으로 밀려오는 드론도 막아야 하죠. 레이더는 둘 다 추적해야 하고 교전 통제소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그 몇 초의 판단 지연이 요격 실패로 이어집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중동에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산은 합법적인 공격 대상이다. 전면전 불사. 그 말이 허세가 아니라는 걸 레이더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UAE 방공 상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했습니다. 알다프라 기지에 미군 자산이 집중돼 있었기 때문이죠. 이란의 1차 공격 때 이 기지 방향으로 30발 이상이 날아왔습니다. 대부분 요격됐지만 파편이 인근 주거지역에 떨어졌습니다. 파키스탄 국적 노동자 한 명이 사망했죠. 방공의 역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요격에 성공해도 파편은 떨어집니다. 두바이 상공에서 터진 미사일 잔해가 버즈 아라랏 호텔 외벽에 박혔습니다. 팜 주메이라에서 폭발이 일어났죠. 요격 성공이 피해 제로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UAE 국방부가 중간 집계를 발표했습니다.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165발 중 152발 요격, 드론 541대 중 506대 격추, 종합 요격률 90% 이상. 숫자만 보면 대성공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숫자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152발을 막는데 요격탄을 몇 발 썼을까? 패트리엇은 확실한 요격을 위해 한 표적에 2발을 할당하는 게 교리입니다. 첫 발이 명중하면 두 번째 발은 자폭하죠. 152발을 막으려면 최소 200발 이상을 소모했을 겁니다. 하루 만에요. 연간 생산량 600발의 3분의 1이 하루에 날아간 셈입니다. 회의실에서 국방장관 보좌관이 질문했습니다. 이 속도면 언제까지 버틸 수 있나? 아무도 정확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주간 공격을 지속할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내부 분석은 달랐습니다. 현재 중동에 배치된 재고로는 2주도 버티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죠. 이란의 전략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비용 무기로 고비용 방어 자산을 소모시키는 것. 팀슨 센터의 한 연구원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 소모전 전략은 작전상 타당하다. 방어하는 측의 요격 미사일을 고갈시키고 걸프 국가들의 정치적 의지를 꺾어 미국이 군사 작전을 중단하도록 압박하려는 그샨이다. 저는 다시 UAE 방공 자산 목록을 들여다봤습니다. 패트리엇 소모율이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죠. 천궁2 포대의 요격 기록이 따로 집계되고 있었습니다. 2개 포대가 담당한 구역에서 요격률이 유독 높게 나왔습니다. UAE 국방부 관계자가 비공식 브리핑에서 언급했습니다. 한국산 체계가 예상보다 잘 작동하고 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반신반의했습니다. 실전 기록이 없는 무기였으니까요. 한국이 만든 미사일이 이란 탄도탄을 정말 막아냈단 말인가. 그날 밤 이란의 3차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두바이 국제공항과 제베랄리 항만이 표적이었죠. UAE 수입의 60%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군사시설이 아니라 경제 심장을 노렸습니다. 이란의 진짜 메시지가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일상을 멈출 수 있다. 새벽 1시 30분 두바이 국제공항 제3터미널이 타격받았습니다. 파편 낙하로 직원 4명이 부상당했죠. 공항은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요격에 성공한 것과 피해가 없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저는 요격 로그를 분석했습니다. 두바이 방향 탄도미사일 18발 중 17발 요격. 한 발이 뚫렸습니다. 그 한 발이 공항 터미널 인근에 떨어진 거죠. 99% 요격률도 100발 중 한 발은 놓친다는 뜻입니다. 적이 1000발을 쏘면 10발이 뚫립니다. 펜타곤에서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중동사령부, 국방부, 국무부가 참석했죠. 안건은 하나였습니다. 요격탄 재고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로키드 마틴의 증산을 요청했지만 공장 가동률을 올리는 데만 몇 달이 걸립니다. 우크라이나에 보낸 물량을 회수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또 다른 전선을 포기하는 것이었죠. 회의가 끝나갈 때 한 분석관이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UAE 방공망 성능 분석. 그 보고서에 천궁2 항목이 있었습니다. 요격률 90% 이상. 패트리엇과 동급 성능. 단가는 패트리엇의 절반 이하. 저는 그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절반 이하? 한 발에 $200만 안 된다는 말인가. 연간 생산량은
한국 방산 업체들의 생산 능력은 얼마나 되지? 전쟁은 예상치 못한 변수를 던집니다. 저는 한국산 방공 체계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궁투에 대한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미 국방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었죠. 한국방위사업청 공개 자료, 국방과학연구소 보고서, 방산 전문 매체 기사들을 교차 확인했습니다. 천궁2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입니다. 노후화된 호크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졌죠. 개발 시작은 2012년, 완료는 2017년.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전력으로 분류됩니다. 미국에서는 한국형 패트리엇이라고 부릅니다. 재원을 확인했습니다. 최대 사거리 40km, 요격 고도 15km 이상, 탐지 거리는 100km 반경에서 최대 40개 표적을 동시 추적할 수 있습니다. 패트리엇 PAC-3와 비교하면 사거리는 비슷하고 요격 고도는 약간 낮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죠. 가격입니다. 패트리엇 한 개 포대 가격은 대략 1조 원 수준입니다. 천궁2는 3천억에서 4천억 원, 3분의 1 가격에 비슷한 성능을 낸다는 뜻이죠. 요격탄 단가도 마찬가지입니다. PAC-3 MSE가 발당 400만 달러라면 천궁2 요격탄은 그 절반 이하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방공 체계는 가격이 곧 성능이라는 게 업계 상식이었으니까요.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이 시장을 독점한 이유가 있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실전 데이터와 기술력, 후발주자가 따라잡기 어려운 영역이죠. 그런데 한국이 10년 만에 경쟁 제품을 만들어냈다고요? 기술적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천궁2는 콜드 런칭 방식의 수직 발사대를 씁니다. 미사일이 발사관에서 압축가스로 튀어나온 뒤 공중에서 점화되는 방식이죠. 이 방식의 장점은 전방위 사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패트리엇은 발사대를 표적 방향으로 돌려야 하지만 천궁2는 수직으로 쏜 뒤 측추력기로 방향을 틀 수 있습니다.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날아오는 미사일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뜻이죠. 요격 방식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히트 투 킬, 직접 충돌 방식입니다. 표적 근처에서 폭발의 파편으로 파괴하는 구형 방식이 아니라 미사일이 표적에 직접 부딪혀 파괴합니다. 정밀도가 훨씬 높아야 가능한 방식이죠. PAC-3도 같은 방식을 씁니다. 한국이 이 기술을 독자 개발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다기능 레이더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대의 레이더로 표적 탐지, 추적, 피하 식별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패시브 위상배열 방식인데 중동 수출형 일부 모델에는 능동 위상배열 레이더가 적용됐다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레이더 성능이 좋으면 요격 성공률이 올라갑니다. 표적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정확하게 포착하느냐가 관건이니까요. 저는 UAE가 왜 이 무기를 선택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이었죠. 패트리엇은 성능이 검증됐지만 비쌉니다. 수출 승인 절차도 까다롭죠. 미국 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러시아 S-400은 사거리가 길고 강력하지만 서방 제재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바락-8은 중동 국가들이 정치적으로 도입하기 어렵죠. 한국산은 서방 체계와 완벽하게 호환되면서도 정치적 부담이 없습니다. NATO 탄약 규격을 따르고 미국산 장비와 연동됩니다. 2022년 1월 계약 당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UAE 국방부가 트위터로 발표했더군요. 기존 방공 능력에 질적 추가를 위해 천궁2를 도입한다고요. 35억 달러, 10개 포대. 당시 한국 방산 수출 역사상 단일 유도무기 최대 규모였습니다. 계약 이후 진행 상황도 확인했습니다. 2024년부터 양산 납품이 시작됐고 2026년 초 기준으로 2개 포대가 실전 배치됐습니다. 나머지 8개 포대는 순차적으로 들어올 예정이었죠. 그런데 전쟁이 터졌습니다. UAE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2024년 2월에 약 4조 2천억 원 규모로 계약했습니다. 이라크도 2024년 9월에 약 3조 7천억 원 규모로 계약을 체결했죠. 중동 3개국이 연달아 같은 무기를 선택한 겁니다. 총 계약 규모가 10조 원을 넘었습니다.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 세 나라를 선으로 이으면 걸프만을 따라오를 그립니다. 방산 전문가들은 이걸 K방공망 벨트라고 부르더군요. 한국산 방공 체계가 중동의 핵심 방어선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중동 방산 시장의 구조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걸프 국가들은 오랫동안 미국산 무기에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의존도를 분산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졌죠.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않겠다는 전략입니다. 미국의 수출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경우에 대비한 플랜 B가 필요했습니다. 한국은 그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서방 체계와 호환되는 무기를 만들고 가격은 저렴하게, 납기는 빠르게,
정치적 조건도 붙이지 않죠.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는 최적의 선택지였습니다. 그런데 실전은 다릅니다. 카탈로그 숫자가 아무리 좋아도 전장에서 증명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방산 시장에서는 배틀 프루븐이라는 말을 씁니다. 실전 검증.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패트리엇이 시장을 지배하는 이유 중 하나가 걸프전 이후 쌓인 실전 기록이죠. 천궁2는 실전 기록이 전무했습니다. 한국군 내부에서 시험 발사는 수차례 했지만 실제적 미사일을 요격한 적은 한 번도 없었죠.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3월 1일 새벽, 이란의 4차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규모가 더 컸습니다. UAE 방향으로 탄도미사일 40발 이상, 드론 100대 이상이 동시에 날아왔죠. 저는 실시간 요격 현황을 지켜봤습니다. 화면에 요격 성공 표시가 하나씩 떴습니다. 패트리엇, 에로우, 그리고 천궁2. 세 체계가 동시에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천궁2 포대가 담당한 구역에서 요격 신호가 연달아 올라왔습니다. 5발, 8발, 12발. 한 발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UAE 국방부가 임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방공 체계 종합 요격률 90% 이상. 한국산 체계도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보이고 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천궁2가 정말로 이란 탄도미사일을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펜타곤 상황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한국산 방공 체계가 첫 실전에서 패트리엇급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이건 예상 밖의 시나리오였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전장의 계산표가 바뀌고 있다는 걸. 3월 2일, 전쟁 나흘째. 이란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도가 높아졌죠. 바레인, 카타르, 쿠웨이트, UAE, 사우디아라비아, 걸프만 전역이 요격장이 됐습니다. 저는 펜타곤 상황실에서 각국의 방공 자산 소모율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고 있다고요. 카타르 아루데이드 기지 방향으로 이란 미사일 77발이 날아왔습니다. 쿠웨이트 방향 85발. 둘 다 대부분 요격됐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재고가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블룸버그가 보도한 대로 카타르 재고는 나흘치. 쿠웨이트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한 장교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중동에 배치된 패트리엇 포대 현황. 미군 포대, 동맹국 포대, 합쳐서 수십 개. 하지만 요격탄 재고는 전쟁 전 예상치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분을 빼고, 유럽 배치분을 빼고, 아시아 배치분을 빼면 중동에 쓸 수 있는 물량이 턱없이 부족했죠. 미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전쟁은 이라크전과 다르다. 끝없는 전쟁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탄약이 떨어져서 끝날 수도 있다는 뜻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습니다. 미국의 중급, 중상급 수준 군수물자 비축량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고 우수하다. 이 물자들만으로도 전쟁을 영원히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문장에서 인정했죠. 최고급 무기는 상당한 물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아직 원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고요. 최고급 무기. 그게 뭘 가리키는지는 명확했습니다. 패트리엇, 사드, 첨단 요격 미사일. 바로 지금 중동에서 소모되고 있는 것들이었죠. 이란의 전략이 효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2만 달러짜리 샤헤드 드론을 수백 대 날려서 400만 달러짜리 패트리엇을 소모시킵니다. 탄도미사일도 마찬가지죠. 이란 탄도미사일 생산 비용은 수십만 달러 수준. 패트리엇 요격탄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200대 1의 비용 역전. 우리가 한 발 막을 때마다 이란은 웃고 있었습니다. 로키드 마틴에 증산 요청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공장을 풀가동해도 연간 600발이 한계였죠. 최근 미 국방부와 연간 2000발로 늘리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그 목표가 달성되려면 몇 년이 걸립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내일 쓸 미사일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도 변수였습니다. 키이우는 패트리엇 추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었죠. 러시아의 드론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으니까요.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러시아가 단기간에 수백, 수천 대의 드론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미사일만으로 요격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 같은 문제가 중동에서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패트리엇 외에 중동에서 즉시 투입 가능한 요격 체계가 뭐가 있나. 사드는 고고도 전용이라 탄도미사일 종말 단계 요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에로우는 성능은 좋지만 물량이 제한적이죠. 아이언돔은 단거리 전용이라 탄도미사일에는 쓸 수 없습니다. 그때 천궁2 데이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UAE에서 계속 요격에 성공하고 있었죠. 그리고 결정적인 정보 하나. 한국의 연간 생산 능력이 패트리엇보다 훨씬 높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 업체들의 생산 라인을 조사했습니다. LIG넥스원이 체계 종합과 요격 미사일을 담당하고 한화 시스템이 다기능 레이더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대를 만듭니다. 세 회사가 분업 체계로 움직이고 있었죠. 중동 수출 계약이 체결된 이후 생산 라인을 대폭 확충했다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가격 차이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패트리엇 PAC-3 MSE의 해외 판매 단가는 발당 최대 1200만 달러까지 올라갑니다. 한화로 176억 원, 미군 내부 조달가가 517만 달러인데 동맹국에 팔 때는 2배 이상 붙습니다. 천궁2는 그 3분의 1 가격, 같은 예산으로 3배 많은 미사일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현재 중동의 패트리엇 재고가 일주일 안에 위험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가정합니다. 보충 물량이 도착하려면 최소 2주. 그 사이를 뭘로 메우나. 천궁2 추가 도입이 가능하다면 그 공백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었죠. UAE에 배치된 건 2개 포대뿐. 나머지 8개 포대는 아직 한국에서 생산 중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계약부는 납품 시작도 안 됐고요.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천궁2는 UAE의 2개 포대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2개 포대가 예상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UAE 방공망에서 천궁2가 담당하는 구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었죠. 패트리엇 재고를 아끼기 위해 천궁2에 더 많은 표적을 할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3월 2일 저녁 UAE 국방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개전 이후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165발 중 152발 요격, 드론 541대 중 506대 격추, 종합 요격률 92%. 그리고 덧붙였죠. 다층 방공망에 포함된 모든 체계가 설계 성능대로 작동하고 있다고요. 모든 체계, 패트리엇, 에로우, 그리고 천궁2. 저는 UAE 방공지휘부의 비공식 브리핑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한국산 체계가 첫 실전에서 기대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요격률이 패트리엇과 동급이다. 특히 비용 효율성이 뛰어나다. 같은 예산으로 더 오래 버틸 수 있다. 펜타곤에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산 방공 체계를 추가 도입할 수 있는가? 기존 패트리엇 체계와 연동이 가능한가? 납기는 얼마나 단축할 수 있는가? 질문들이 쏟아졌죠. 저는 한국방위사업청의 수출 담당 부서에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비공식 채널로요. 대답은 의외로 빨리 왔습니다. 증산 가능. 긴급 납품 협의 가능. 조건은 협상 대상. 전쟁은 예상치 못한 기회를 만듭니다. 패트리엇이 바닥나고 있을 때 한국산 방공 체계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3월 3일 오전 펜타곤 상황실에 UAE 방공사령부의 공식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받아들고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눈을 의심했죠. 천궁2 요격률 90% 이상. 패트리엇과 동급. 저는 데이터를 3번 확인했습니다.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산 방공 체계가 첫 실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입증한 겁니다. 한 번도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무기가 수십 년 실전 기록을 쌓아온 패트리엇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상황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한 분석관이 중얼거렸죠. 이건 예상 밖이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실전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천궁2 2개 포대가 담당한 구역에서 이란 탄도미사일 다수가 요격됐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UAE 측이 공개하지 않았지만 종합 요격률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정보가 확인됐죠. 90% 이상. 10발 중 9발 이상을 막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요격 장면을 시뮬레이션으로 재구성해봤습니다. 이란 탄도미사일이 고도 100km 이상에서 낙하하기 시작합니다. 속도는 마하 5 이상. 천궁2의 다기능 레이더가 이걸 100km 거리에서 탐지합니다. 40개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면서 위협 순위를 계산하죠. 교전 통제소가 요격 명령을 내립니다. 수직 발사대에서 미사일이 튀어나옵니다. 콜드 런칭. 공중에서 점화되고 측추력기로 방향을 틀어 표적을 향해 날아갑니다. 종말 단계에서 능동 레이더 유도가 작동합니다. 미사일 앞부분에 달린 탐색기가 표적을 직접 추적하죠. 그리고 충돌, 히트 투 킬, 직접 부딪혀서 파괴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수십 초 안에 끝납니다. 기술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종말 단계 유도입니다. 마하 5로 낙하하는 표적에 정확히 부딪히려면 밀리초 단위의 계산이 필요하죠. 패트리엇 PAC-3가 이 기술을 처음 실용화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로 같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게 이번에 증명된 겁니다. UAE 국방부 관계자가 비공식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산 체계의 반응 속도가 빠르다. 수직 발사 방식이라 전방위 대응이 가능하고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날아오는 미사일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요. 이 말의 의미를 분석해봤습니다. 이란의 공격 패턴은 동시다발이었죠.
한 방향이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미사일과 드론이 날아왔습니다. 패트리엇은 발사대를 표적 방향으로 돌려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죠. 천궁2는 수직으로 쏜 뒤 공중에서 방향을 틀 수 있습니다. 동시다발 공격에 더 유리한 구조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었습니다. 천궁2의 소모율이 패트리엇보다 낮았다는 정보였죠. 같은 수의 표적을 막는데 더 적은 미사일을 썼다는 뜻입니다. 이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요격 정밀도가 높거나 한 표적에 한 발만 할당하는 교리를 썼거나 패트리엇은 확실한 요격을 위해 표적당 두 발을 할당합니다. 첫 발이 명중하면 두 번째 발은 자폭하죠. 비용은 두 배로 들지만 확률은 높아집니다. 천궁2가 한 발로 같은 결과를 냈다면 이건 비용 효율성에서 압도적 우위를 의미합니다. 저는 비용 계산을 다시 해봤습니다. 패트리엇 PAC-3 MSE 발당 400만 달러, 표적당 두 발 할당하면 800만 달러, 천궁2가 절반 가격에 한 발로 같은 결과를 낸다면 200만 달러 대 800만 달러, 4배 차이입니다. 같은 예산으로 4배 많은 표적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이죠. 펜타곤에서 긴급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주제는 중동 방공 자산 재배치 방안. 저도 참석했죠. 회의 자료에 천궁2 항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브리핑 담당자가 슬라이드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UAE에서 한국산 체계가 예상 이상의 성능을 보이고 있다. 요격률 90% 이상, 패트리엇과 동급, 비용은 3분의 1 수준. 한국 측에 추가 납품 가능 여부를 타진 중이다. 회의실에 있던 장성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실전 데이터가 충분한가? 겨우 며칠 된 기록으로 판단하기엔 이르지 않나. 맞는 지적이었습니다. 패트리엇은 걸프전 이후 30년간 데이터를 쌓아왔죠. 천궁2는 첫 실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장성이 반박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겐 시간이 없다. 패트리엇 재고가 일주일 안에 위험 수준으로 떨어진다. 보충 물량은 2주 후에 나온다. 그 사이를 뭘로 메울 건가?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답을 알고 있었죠.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UAE 현지에서 올라오는 추가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천궁2 포대 운용 인력이 고강도 작전을 무리 없이 수행하고 있다는 보고였죠. UAE 측 운용요원들이 한국 방산업체 기술진과 함께 작전에 투입돼 있었습니다. 24시간 교대 근무 체제, 장비 고장이나 오작동 보고는 없었습니다. 이건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무기의 성능만큼 중요한 게 신뢰성이니까요.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전장에서 고장나면 소용없습니다. 천궁2가 며칠간 연속 작전에서 문제없이 가동됐다는 건 기본적인 신뢰성이 검증됐다는 뜻이었죠. 한국 언론들이 이 소식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천궁2 첫 실전 투입, 요격률 90% 이상, K방산 역사적 성과. 저는 한국어 기사를 번역기로 돌려가며 읽었습니다. 한국 방산업계가 들떠있다는 게 느껴졌죠. 방산 전문가들의 분석도 쏟아졌습니다. 배틀 프루븐, 실전 검증.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라고요. 천궁2가 이 문턱을 넘었다. 이제 국제 방산 시장에서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게 됐다. 저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무기 시장은 냉정합니다. 카탈로그 숫자가 아무리 좋아도 실전 기록이 없으면 의심받죠. 하지만 전장에서 증명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패트리엇이 걸프전 이후 시장을 지배한 것처럼 천궁2도 이번 전쟁 이후 도약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3월 3일 오후 UAE 국방부가 추가 발표를 했습니다. 자국 방공망이 이란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있으며 다층 방공 체계의 효과가 입증됐다고요. 그리고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방공 역량 강화를 위한 추가 도입을 검토 중이다. 어떤 무기를 추가 도입하겠다는 건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패트리엇은 당장 구할 수 없습니다. 한국산은 가능합니다.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펜타곤과 한국방위사업청 간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배석자 명단에 없었지만 회의 직후 브리핑 자료를 받아볼 수 있었죠. 내용이 예상보다 구체적이었습니다. 한국 측이 제시한 조건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긴급 납품 가능. 현재 생산 라인에서 나오는 물량 중 일부를 중동으로 돌릴 수 있다. 둘째, 추가 증산 협의 가능. 공장 가동률을 높이면 납품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 셋째, 기술 지원 인력 파견 가능. UAE에 이미 기술진이 가 있고 필요하면 추가 파견할 수 있다. 미국 측 반응은 신중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회의 분위기는 달랐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납기와 가격을 물었다는 건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한국 방산업계의 생산 능력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LIG넥스1이 체계 종합과 요격 미사일을 담당합니다. 한화 시스템이 다기능 레이더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대를 만들죠. 세 회사가 분업 체계로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중동 수출 계약 이후 생산 라인이 대폭 확충됐습니다. UAE 35억 달러, 사우디 42억 달러, 이라크 28억 달러. 합쳐서 100억 달러가 넘는 수주 잔고를 소화하려면 생산 능력을 키워야 했으니까요. LI진엑스원의 수주 잔고가 26조 원대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6년치 이상의 물량이 쌓여 있다고요. 이게 미국 입장에서 매력적인 포인트였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패트리엇 생산량은 연간 600발 수준. 증산 계약을 해도 몇 년이 걸립니다. 한국은 이미 증산 체제에 들어가 있었죠. 돈만 내면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격 협상도 진행됐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한국 측이 제시한 조건이 패트리엇 대비 절반 이하라고요. 정확한 숫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발당 150만에서 200만 달러 수준으로 추정했습니다. 패트리엇 PAC-3 MSE의 400만 달러와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죠. 하지만 미국 내부에서 반발도 있었습니다. 국방 예산을 외국 무기에 쓰면 미국 방산 기반이 약해진다. 로키드 마틴 일자리가 위협받는다. 의회에서 반대할 수 있다. 이런 목소리들이었죠. 저는 양쪽 논리를 정리해봤습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쓸 수 있는 요격탄이 부족합니다. 패트리엇 증산은 시간이 걸리죠. 한국산은 즉시 공급 가능합니다. 안보는 정치적 고려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반대로 단기적 필요 때문에 장기적 방산 기반을 흔들면 안 됩니다. 외국 무기에 의존하면 유사시 공급 불안정에 노출됩니다. 둘 다 일리 있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 상황에서는 단기적 필요가 우선이죠.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장기 전략을 따질 여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UAE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정부와 350억 달러 규모의 방산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다층 방공망 구축을 위한 중장거리 무기 계약이 포함됐을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350억 달러, 한화로 50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기존 천궁2 계약의 10배죠. 물론 양해각서는 실제 계약이 아닙니다. 앞으로 협상할 범위를 정한 것에 불과하죠. 하지만 그 규모 자체가 메시지였습니다. UAE가 한국 방산에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기존 계약 물량의 납품 일정을 앞당기는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정보였죠. 이라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모두가 방공 자산을 확보하려고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동 방산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패트리엇이 유일한 선택지였죠. 이제는 아닙니다. 테이블 위에 새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천궁2. 한국 언론들이 이 상황을 대서특필하고 있었습니다. K방산 역사적 전환점, 중동 방공 시장 판도 변화, 한국형 패트리엇 세계가 주목. 기사 제목들이 비슷비슷했죠. 과장된 측면도 있었지만 핵심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실전에서 검증됐고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중동 사태를 계기로 천궁2가 동남아시아 및 동유럽 시장으로 추가 수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죠. 중동에서 검증된 무기는 다른 지역에서도 팔리기 쉽습니다. 실전 기록이 최고의 마케팅이니까요. 저는 펜타곤 상황실로 돌아왔습니다. 레이더 화면에는 여전히 이란 미사일 발사 신호가 떠오르고 있었죠.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무기를 혼자 만들 수는 없죠. 동맹국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패트리엇의 대안이 아니라 패트리엇을 보완하는 파트너로서. 펜타곤 고위 관계자가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방공 역량 강화를 위한 모든 옵션을 검토 중이다. 한국도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다. 모든 옵션. 그 말 속에 천궁2가 포함돼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실무 차원에서는 이미 검토가 진행되고 있었죠. 전쟁은 기존 질서를 흔듭니다.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죠. 저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 서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분석관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관찰자로서. 전쟁 일주일째, 저는 펜타곤 상황실에서 중동 전역의 방공 현황을 종합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미사일 궤적이 그려지고 있었죠. 이란의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강도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란도 한계에 부딪히고 있었죠. 탄도미사일 재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개전 전 약 2,000발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됐는데 일주일 만에 상당량을 소모한 겁니다. 드론은 더 많이 남아 있었지만 드론만으로 전략적 타격은 어렵습니다. 걸프 국가들의 방공망은 버텨냈습니다. 종합 요격률 90% 이상, 수백 발의 미사일과 수백 대의 드론을 막아낸 겁니다. 물론 피해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요격 파편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고 인프라 손상도 있었죠. 하지만 이란이 노린 전략적 마비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 전쟁의 교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현대전에서 방공망의 핵심은 요격률이 아니라 지속 능력이다. 90%로 막아도 재고가 떨어지면 끝입니다. 두 번째, 고가 요격 체계만으로는 저비용 대량 공격에 대응하기 어렵다. 비용 효율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생산 능력이 전쟁 지속 능력을 결정한다.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만들 수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천궁2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었습니다. 요격률 90%로 성능을 증명했고 가격은 패트리엇의 절반 이하였으며 한국의 생산 라인은 증산 여력이 있었죠. UAE 방공사령부의 최종 브리핑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개전 이후 천궁2 포대의 작전 기록이 정리돼 있었죠. 요격 성공률, 장비 가동률, 운용 인력 평가,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장비 신뢰성 항목이 인상적이었죠. 일주일간 고강도 작전에서 치명적 고장 제로.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실전 데이터구나. 카탈로그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미사일이 날아오는 전장에서 나온 기록. 이보다 확실한 검증은 없습니다. 펜타곤 내부에서 한국산 방공 체계에 대한 평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검토 대상 정도였죠. 이제는 실질적인 협력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실무 차원에서 협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과의 후속 협의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긴급 물량 공급 일정, 기술 지원 인력 파견 규모, 장기 협력 프레임워크. 양측 모두 진지했다는 게 내부 평가였죠. 저는 중동 지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천궁2가 배치됐거나 배치될 예정인 국가들. 여기에 카타르, 쿠웨이트까지 추가될 가능성이 있었죠. K방공망 벨트가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수출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방공 체계는 한번 도입하면 수십 년간 운용합니다. 레이더, 발사대, 요격탄, 운용 소프트웨어. 모든 게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되죠. 천궁2를 도입한 나라는 향후 업그레이드와 추가 도입도 한국에 의존하게 됩니다. 장기적인 파트너십이 형성되는 겁니다. 한국 방산업계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천궁2의 상위 체계인 LSAM 개발이 진행 중이었죠. 고도 30km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장거리 체계입니다. 한국형 사드라고 불립니다. 천궁2를 운용하는 나라들은 자연스럽게 LSAM 도입 대상이 됩니다. 기존 인프라와 연동되니까요. 업계에서는 이걸 단계적 업그레이드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천궁2로 시작해서 LSAM으로 확장. 10년 이상 지속되는 안정적인 수주, 기반이 형성되는 구조입니다. LIGNX1의 수주 잔고가 26조 원대인 이유가 여기 있죠. 저는 보고서 결론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중동 방공 체계의 구조적 변화였죠. 핵심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패트리엇 단독 체제에서 다변화 체제로 전환이 시작됐다. 한국산 천궁2가 그 변화의 중심에 있다. 미국 입장에서 이건 위협일까요? 기회일까요? 저는 기회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패트리엇 생산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성능이 검증된 동맹국 무기가 보완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모든 방공 수요를 혼자 감당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물론 미국 방산업계는 다르게 생각할 겁니다. 시장 점유율 하락, 수출 감소, 일자리 위협. 하지만 안보와 산업 이익이 충돌할 때 안보가 우선입니다. 그게 국방부의 입장이죠. 3월 5일 저녁, 이란이 휴전 협상 의사를 내비쳤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직 공식 확인은 안 됐지만 전쟁이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였죠. 양측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미사일도, 요격탄도, 사람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은 고요했죠. 중동에서는 여전히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늘을 지키는 방공망에 새로운 이름이 추가됐습니다. 한국산 천궁2. 이 전쟁에서 다시 떠오른 질문은 누가 더 강한가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더 오래 막을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15년간 미사일 방공을 분석해온 저로서도 예상 못한 변화였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빨리 이 시장에 들어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언제나 예상을 뒤엎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죠. 천궁2는 그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었습니다.